오늘 3대 지수 미국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유럽 시장부터 장이 괜찮게 움직이긴 했는데 아시아는 좀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2300 깨졌다가 다시 다 만회하면서 끝났거든요. 중국 지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장이 좀 세차게 내렸고, 유럽은 넘어가더니 미국에서 세차게 나왔습니다. 이 리테일 세일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유가는 100달러 깨진 이후에 100달러를 지난번에 잠깐 돌파를 다시 했었는데 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힘을 잃고 지금 100달러 아래에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은 계속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거고, 구리가 실제로 현재 심리적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의 심리적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좀 멈춰야 될 만한 때가, 일단 쉬어가야 될 만한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채권 가격은 아직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는지는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지선에 걸리면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어제 경제지표 나온 거 보면 일단 리테일 세일 먼저 볼까요? 여기 코어 리테일 세일이 예측치가 0.6이었는데 1%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밑에 보면 전체 리테일 세일도 그 전월에는 0.1% 줄었었는데, 전월 대비 한 0.8 늘 거로 예상했던 게 1%로 늘어나면서 리테일 세일 증가 강도가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6, 7, 8, 뭐 7, 8, 9 이렇게 지금 이제 6월달 지표들이 나오는 거죠.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 반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지표가 그렇게 혹시 움직이는 건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테일세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니팩처링 인덱스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뭐 마이너스 2 예측했는데 11.0으로. 다만 눈에 좀 거슬리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생산 쪽에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리테일 세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산업생산에 대한 대응이 누그러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기에는 그렇고요. 다만 강도는 약간, 여기 보면 가동률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리테일 세일이 계속 이런 궤도를 유지해야만 얘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하나가 심리지수입니다. 미시건 심리지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미시건 심리지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5년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들은 떨어졌죠.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거든요.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상당 부분에서 멈추어 있다가 지금 2달 연속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대로 다시 진입해서 들어왔어요. 긍정적인 신호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세고 있는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연준에서 그러니까 금리 조작할 때 보는 주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시건 소비자 기대 지수도 여기 보시면 전월보다는 높진 않지만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이거는 현재 심리 지수죠. 요거는 향후에 기대된 심리. 현재 심리 지수는 여기 보시면 50 다시 이제 반등했습니다. 50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반등했죠. 51.1로. 그리고 현재 상황 보면 현재 상황도 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반등했습니다. 짧은 1년일 겁니다. 아마 이게 아직 요 기대치는 아직은 요것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살짝. 이거는 5년치 기대치고요. 이거는 이제 인근 1년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심리지수나 소매지수들이 6월에 들어서는 좀 괜찮게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수는 7월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게 나온 거니까 점차 경제지표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중국 지표는 보시면 GDP가 마이너스 2.6 나왔고요.
전 분기 대비 예측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다만 산업 생산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도 급등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또다시 뭐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을 놓겠다라고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산업 생산은 반등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같은 걸로 봉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소비 영역이 위축될까봐 그게 좀 우려이긴 합니다. 계속 복병처럼 코로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중국만의 복병이 아니고요. 코로나 발생하면 공장을 닫아버리니까 글로벌 기업의 문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께는 그나마 좀 낫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반기 지나서 가을, 겨울결에 가면 이것들이 경제성장이나 주식시장이 안 좋은 먹구름으로 아마 작동할 겁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몇 가지를 볼 건데, 이거는 그 파생상품, 선물상품, 선물 옵션 뭐 이런 파생 거래소에 그 투기 세력들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아직 여기 보면 S&P 500 지수가 풋옵션 쪽에 베팅이 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 지표로만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콜 쪽이 좀 많긴 한데 아직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오일은 계속, 석유는 계속 콜베팅이 줄고 있고요. 이거는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를 풋배팅해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밀이거든요. 밀 가격이 콜베팅 숫자가 점점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이거든요. 콜베팅 숫자 줄고 있잖아요. 뚝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이 조금 상황이 누그러지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에너지, 뭐 곡물 이런 것들 뭐 다 머리를 두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좀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요번 달에 CPI가 나오긴 나왔는데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주거비용, 거주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세적으로 계속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꺾일 수 있는 지표가 아니죠. 그 원인이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부분도 있고, 주택 가격과 금리 인상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압력을 줬던 에너지 부분하고 섞여서 상황이 좀 호전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는 않는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 압력이 둔화될 수 있겠죠. 요번에 연준이 1.0%, 어제 제가 그거 보여드렸었죠. CME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이게 그 CME에 나오는 그 기준금리 베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퍼센테이지인데, 어제 보시면 이게 제가 그저께 봤을 때 이쪽 영역이 7, 80%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 중에 PB들 강의할 때 봤던 게. 그런데 어제 이게 50일, 이쪽 영역이 50일 정도로 바뀌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70대 육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이 그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매파, 그 다음에 비둘기파, 뭐 의장 이런 사람들이 금융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진정시키는 액션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를 지금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요번 시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예측하지 않았던 만큼만 튀지만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안정세를 거치고 머리를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0.75. 그 다음에 8월달에, 그러니까 8월달에는 연준이 없습니다. 8월달에 여기 보시면 7월까지만 있거든요. 7월달 올리고 나서 8월이 없고 9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8월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CPI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들게 되면 추세적으로 7, 8, 9 뭐 이렇게 추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보면 만났는데 문제는 이건데, 한국경제기사 오연우 기자께서 7월 10일에 올렸거든요.
공식 발표 없이 귀국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진들이 물밑 협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왕세자 만나서 악수는 안 하고 주먹 터치 정도만 했는데 과연 여기서 무엇인가 이끌어내겠느냐. 근데 이 결과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오퍼플러스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이후 생산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나오는 향후 증산 계획 요 이슈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발표가 나오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오펙 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 간의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4월 증산한 이후에 증산 계획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합의를 변경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죠. 녹록치는 않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러시아를 팽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건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가장 좋은 시그널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자원병 34,560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시 동원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냥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장에다 밀어넣으려고 해서, 이게 병력 자원도 그렇고요, 무기 자원도 그렇고 지금 한계점까지 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영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지지부진해서 끌고 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강력하게 동부와 남부를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긴장 고조가 또 발생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또 불안정성에 휩싸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쟁 흐름은 그렇게 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금융대출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이거 여기 보시면 뭐 이걸로 보면 좀 그렇고,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예. 대출 태도죠. 은행에서 대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이 두 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한테는 대출 태도가 강화됐어요.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면 강화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완화하는 애들보다 강화한 기관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그런데 가계대출은 아직은 완화 영역에 있고, 다만 주택대출은 강화 패턴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의 일반 대출은 아직은 상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 추세가 기업 쪽에서는 약간 대출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대출이 이제 향후 계속 대출이 어려운 쪽으로 가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다. 올 하반기까지도 문제 없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급격히 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요건데요, 신용위험은 양쪽 다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 쪽으로 가는,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체율이 올라가줘야 은행에서 반응을 하겠죠. 연체 부실 여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자체의 지표는 중요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에는 의미를 둘만 하고요. 대출 수요는 여기 보시면 기업 대출 수요는 아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계 대출 수요는 보시면 가계 일반 대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죠. 대출을 해서 뭔가 소비나 이런 액션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 대출은 확 줄었다가 최근 주택 대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감소세가 줄어든 거죠. 감소세가 줄어드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행에서 대출 태도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놓고 보면 가계주택 관련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추세 자체는 대출 태도는 강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체율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율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신용위험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과정에 금리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출 태도는 강화될 겁니다.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신용 팽창이 이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출 수요는 높아져도, 여기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 대출 수요가 굉장히 높죠. 경기 정점으로 가면 갈수록 대출 수요는 높아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신용 부분, 은행에서 신용을 공급하는 부분은 안 좋아질 겁니다. 이거 오펙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오펙 연구보고서 나왔는데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끊어서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무역. 이따 잠깐 또 보긴 하겠지만 제가 가끔 네덜란드의 글로벌 시장 트레이드 무역 관련된 지표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무역 금액 단위로 놓고 보면 10.2% 이게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물량 단위로 놓고 보면 3.1% 증가해서 아직 글로벌 무역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4월까지로 보면. 그리고 PMI 지수 나온 걸 보면 이거 이제 전체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서비스 업종 PMI는 괜찮고 제조업 PMI 지수도 뭐 아직 그렇게 50 근처까지 아래로 내리꽂지는 않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PMI 지표들이 쭉 나오는데 계속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그건 제가 건너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요 나오죠. 2022년도. 근데 조금만 내려보면 이게 전체가 여기 OECD 전체 여기 미국도 있고요. 전체가 있는데 이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에서 여기 끝에는 2002년도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건 여기 보면 자 1쿼터, 2쿼터, 3쿼터 그죠? 2쿼터에 잠깐 줄었죠. 3쿼터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석유 수요가. 시장이 3쿼터에는 살아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4쿼터에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석유 수요가. 전체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3쿼터에 잠깐 줄었는데 4쿼터하고 2쿼터에 줄었는데 3쿼터하고 4쿼터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봉쇄 중국에 오미크론이 난리치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밑으로 꺾였다가 다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면 드러날 거라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1쿼터 2쿼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윗단하고 약간 이게 벌어지네요. 잠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약간 화면을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4쿼터거든요. 2022년 4쿼터에 47.84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3쿼터 4쿼터 늘다가 내년도 1쿼터에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로 놓고 보면 요때 다시 늘어나고 또 늘어나죠.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펙에서는 석유 수요가 급격히 감산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생산이거든요. 예,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오펙 쪽 그러니까 토탈 OECD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30, 30.45, 30.3, 30.12. 그 다음에 내년도 보면 32.32 계속 늘어나죠. 30.15 아까 줄었다가 30.37, 30.79 계속 생산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토탈을 보면 토탈 오펙 아닌 국가들 토탈을 놓고 보면 여기 추세적으로 요거 늘고 줄었다 늘었다 다시 늘죠. 토탈 아닌 거 보면 밑에 66.88, 67, 67.15 잠깐 줄었다 67, 67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석유 생산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공급은 전년 대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니 수요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정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펙 입장에서 놓고 보면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한쪽으로만 쏠리거나 이런 쪽은 지금 현재는 없이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펙에서 지금 오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예측치를 말하진 않았고요. 자기는 이제 수치만 여기 딱 거론해놨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인 거. 자기네가 이제 통계를 낸 거. 오펙 쪽에. 오펙 애들은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증산을 하고 있죠. 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5월 달에는 살짝 줄었다가 6월 달에 다시 증산하고 있습니다. 그 석유 수요 요거 관련된 거 말고 하나 더 보면 미국의 EIA에서 나온 단기 에너지 예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공급이 더 많은 거고 아래에 있으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2분기, 1분기, 여기 1분기까지 요 작년도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았고 공급이 좀 작은 거죠. 그러다가 이 쿼터에 여기 보시면 공급이 좀 늘어나서 재고가 조금 쌓이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2003 쿼터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들어서 다시 부족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게 내년 부분 가면 균형이 잡힐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여기 브렌트 가격으로 현재 에버리지가 2022년도에 1,004달러였는데 배럴당 이게 90달러를 평균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급격히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거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내년 하반기에 내년에는 경기 수축 가능성이 100%로 보이기 때문에 90달러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내년도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오펙에서 보는 거나 혹은 EIA에서 보는 걸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가 이제는 이제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가서 애를 썼는데 이 애를 쓴 것이 뭔가 문제까지 해결되면 에너지 국면에 대해서 혹은 곡물 국면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곡물 수출과 관련된 어떤 협상도 했죠. 그래서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미치는 부분들은 좀 잠잠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그거 이외에 파생되고 있는 뭐 음식료 물가라든가 혹은 주택 그 거주지 비용 올라가는 것 부분만 조금만 안정이 되면 이제 서로 상쇄하면서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가 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연준에 대한 부담감 이런 위험성은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적이 되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난리를 쳐대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녹록치가 않고 그리고 최근 이제 동향을 보면 이 추세죠. 세차게 내려왔다가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6월 달에 세차게 아래로 내려 꽂았거든요. 내려 꽂았다가 지금 반등에 실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랫방향을 뚫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단박에 여기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일단은 바닥보다는 윗방향의 움직임으로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7, 8, 9월 10월 길면 11월 정도까지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등 시점을 기대하고 있고 그 반등했을 때 포지션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웬만하면 제가 잘랐을 건데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마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네덜란드 아까 오펙에서 봤던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년동기 대비만 봤고 이거는 3개월 직전, 그러니까 직전 3개월 하고의 변동률이거든요. 근데 전체 무역을 보면 이게 물량 단위로 놓고 보면 지금 직전 3개월보다 물량이 살짝 줄어서 마이너스 영역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물량, 그 이전에 올라왔던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있고 거기다 대규모로 그 구제지원금을 공급한 그런 패턴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물량 자체로 놓고 보면. 가격대로 놓고 보면 금액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높죠. 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아직도 높은 추세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가격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물량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전체 무역의 강도는 약간 줄었다. 그리고 6월달, 4월달, 5월달 뭐 이럴 때는 또 중국이 봉쇄를 취하면서 중국 무역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6월 전년동 수출과 수입 전년동 대비 증감률이 나왔는데 5월달에 쭉 빠졌습니다. 수출이 6월달에 수입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수출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전년 대비. 다만 전월 대비 빠진 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수출이거든요. 중국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것도 6월달 속보치 나온 건데 보시면 4월달에 급락했다가 5월달에 급락했다가 4월이죠. 이게 5월 지표니까 4월달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 시켜버렸잖아요. 일부 지역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다만 수출은 살아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락다운 이후에 내부의 그 소비 패턴이라는 것들이 아까 지표상으로 GDP 그 리테일 세기 쪽으로는 급등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표 최근 6월달 지표 말고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거 먼저 볼까요? 예, 이거는 이거네. 이거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증감률이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우리 상위에 있는 무역 주요 국가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감소했었거든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개선되고 있는 데가 있죠. 베트남, 미국 이런 데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하고 7월하고 움직이면서 약간 패턴이 글로벌 경제 패턴, 트레이드 패턴, 무역 패턴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경제 지표가 그렇게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무역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저것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나라 뭐 국가 부도 어쩌고 저쩌고 뭐 수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이걸 볼까요? 이게 독일 5년 수합이에요. 수합 금리인데 이 수합 금리는 안 보입니다. 추세만 보이고 여기 보시면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어요. 독일. 직전 1년치입니다. 다 똑같이 볼 거. 프랑스입니다. 급등했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이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그 이전에 봤던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죠? 내려와 줬다 다시 올라갔는데 이탈리아는 그게 아니고 내려오질 못하고 다시 급등했고요. 우리나라 패턴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내려오질 못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하냐? 큰일 났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국가보다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외채권, 여기 대외채권, 대외채무 외환보유액이거든요. 이건 $1,000니까 여기 있는 세 자리를 딱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6자리하고 요 앞에 있는 7자리가 동일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외채권이 이게 여기가 100만이니까 요거 빌리언이고 이게 트릴리언이니까요.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대외채권이 1조 달러고 대외채무가 6천억 달러거든요. 이거 빼고 나면 순외환 보유, 그러니까 순채무 채권국이거든요. 거기에 외환 보유액이 4천억, 300억 달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부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도는 단기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환율 차트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최근 움직임은 유로와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뭐 프랑스나 금리를 올리고 있는 영국이나 뭐 그런 지역하고는 좀 약간 깎여서 추세적으로는 통화치가 더 떨어진 게 맞지만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머징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머징 축소를 줄일 때 우리나라 손쉽게 자금을 뺄 수 있는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 이미 말씀드렸던 기술주 위주 또 있고 무역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 수축 압력이 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맞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수축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현 정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게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수합 체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현 정권에 있는 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현재 이미. 그래서 사실 금리 수합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외화준 수합하는 게. 그리고 미국이
미국의 지금 현재 이걸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말고 잠시만요. IMF 잠시만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 세계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의 패턴이거든요. 전체 비중. 그런데 최근 외환 보유고 비중 중에서 달러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거든요. 이게 2021년도 1쿼터잖아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달러 비중이 안 줄었거든요. 근데 최근 외환 보유의 달러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주요 국가들이 들고 있는 미국의 채권이에요. 정부 채권, 국채. 잘 보시면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줄고 있죠. 올해 들어서 보시면 여기 일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뭐 일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까지 계속 늘어났던 일본이 국채 외환 금액이 점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달러 자산 보유 비중, 물론 달러 채권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국채 보유, 외환 보유액으로 들고 있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채들의 비중인데, 이거하고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 외환 수익률의,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은 달러 자산의 보유 비중이 좀, 국채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달러 인덱스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은 정점 언저리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지금 달러 관련된 외환 수합을 지금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달러 수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주긴 하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방향성으로 움직일 때 따라 내려갈 거예요. 일단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